전 세계에 계시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국내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멸콩TV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은 제가 키를 잡고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자리를 한번 바꿔서 공수교체. 좋습니다. 네. 제가 이쪽 자리에 앉으면 제가 넥타이를 안 매는데 오늘 이쪽 자리에 앉는 말은 넥타이를 한번 매봅니다. 오늘 제가 또 국회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일정들이 아주 촘촘한데요. 우리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소식부터 제가 쭉 연결해서 이번에 그 국민의 전당대회 투표 결과 분석 어떤 원인 앞으로의 과제 등등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가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뜨겁다 못해 빵 터졌죠. 손 대일 뻔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저건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거의. 저건 1인 추대하는 그런 전당대회 같은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후보 검증이나 또는 이슈 파이팅이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진행이 되어서, 후보자 본인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승리자에게는 축복을 또 패배하신 분에게는 위로를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선거란 것은 또 반드시 승자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패자가 있는 것이고 다만 또 우리의 인생이 깁니다. 그래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을 때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박수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히 나경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모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원희영 후보님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들 포스트 전당대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당내 문제에 있어서만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우려 이런 부분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그 민주당이건 정의당이건 아니면 조국이당이건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나경원 후보나 다른 후보가 하면서 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도 남았고 그러길 내심 바랬겠죠. 그렇지만 또 큰 이게 우리 무대가 뜨거웠던 만큼 결국 멜팅팟 그 많은 어떤 논란을 또 당선이 발표되고 나서 거기에서 또 올림픽 정신에 어떤 기인해가지고 이제 다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그런 것이 현장에 있던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하고 했습니다만 현장에 갔었었는데 현장에 갔었었는데 정말 열기가 뜨거웠거든요. 네, 그와 그렇죠. 같은 열기에서 서로 어떤 그런 다시 한번 또 마음의 앙금을 조금씩은 또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 뜨거운 열기에 아마 우리 후보님들, 당대표 후보님, 최고위원 후보님, 또 청년 최고 후보님들도 아마 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댓글 올려주신 김형지라는 분이 이 방송을 지금 다 듣고 싶지 않은데 이영풍 기자가 진행하니까 듣겠다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예. 우리 투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지금 사실 저도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4명이 나왔으니까 일단 표가 많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또 투표 율이 이제 합산이 됐을 때 50%가 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선거를 많이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러면 3등, 4등은 떨어지고 1등, 2등이 결국 결선 가겠다. 한 명이 50%를 한 번에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이 상식을 완전 뛰어넘는 투표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비상식적 예측을 했었죠. 사실 어제 오후 2시 네. 제가 1시 반 전후에 일산 킨텍스의 현장에 갔고 또 현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양측에서 막 이제 어떤 분은 나경원 어떤 분은 각설이 타령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옷을 예. 입고 있으면서 원희룡 예. 이렇게 있고 또 상당수는 또 이렇게 빨간 그 간판에 한동훈 지지
쭉 제가 이렇게 킨텍스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도열을 해서 한 50m 정도 되는 길을 이 각각 그 후보들 지지자들이? 지지하는 그런 네. 것을 보면서 네. 또 우리 그중에 웰컴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으셨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최진영 다리가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다가 윤 대통령 오시기 직전에 제가 거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한 4시부터 우리 이 전당대회를 실황을 하는 MBN의 뉴스파이터를 제가 종일 해야 돼가지고 오히려 그 스튜디오에서 저는 그 내용을 쭉 봤었는데 네네. 시작할 때 그 김명준 그 앵커가 묻더라고요. 최 변호사님 1차에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댓글에도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이제 대표죠. 대표가 선임 그 투표로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 제가 고향이라고 있는 대구 경북이건 아니면 며칠 전에 제가 부산도 갔다 왔는데 부산에 계시는 분들, 택시 기사님들도 물어보고 쭉 해봤습니다만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의 압도적인 지지를 한동훈 후보에게 보내는 것을 봤고요. 그때도 제가 했듯이 막판 이제 변수가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관련되는 공소 취소 부탁, 그에 대해 청탁, 뭐 이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당심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자유우파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공적 마인드, 공과 사를 구별하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라는 것에 오히려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100% 중에 20%에 해당하는 민심 해당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도 내지 중도 우파에 계셨던 분들이 결국 당심에서는 약간 마이너스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태도, 공직자의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지는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그 나경원 그 후보의 어떤 그 패스트트랙 관련되는 청탁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최종 막판에 일정 부분의 변수가 됐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찻잔 속의 찻잔 속의 어떤 태풍이었던 것이지 그것이 어떤 판을 바꿀 만한 그런 큰 이슈는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그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했던 결과 여론조사가 거의 보면은 당심이건 민심이건 55% 이상 내지 60% 넘는 그 정도 선에서 했는데 오히려 보면은 저는 한 55%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높은 63%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있었는 걸 보면은 국민들은 변화를 시작했다. 변화를 요청했다. 이런 것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개표 결과를 보면요.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 당시 후보가 62.84%입니다. 그러니까 30만 표 가량을 득표했고 10만 명 넘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62.84%이고 원희룡 후보가 18.85%, 나경원 14.58%. 그래서 원희룡, 나경원을 다 합쳐도 33.4%에 그칩니다. 그래서 거의 뭐 2배가량 차이가 났는데 네네. 이게 이제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패스트 트랙 예. 그게 막판에 영향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뉴시스가 한 일주일 전에 한 여론조사인데 여기도 보면 한동훈 후보가 66.4% 정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66.4%. 그런데 요 뉴시스가 여론조사할 때는 패스트 트랙 그 발언이 일어나기 직전이거든요. 예.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나경원 후보가 7.5%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막판에 14.5% 그러니까 2배가량 올랐죠. 그렇죠. 근데 이 표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한동훈 후보 쪽에서도 조금 넘어오고 원희룡 후보가 원래 원희룡 후보 쪽에서도 약간 이동이 있고 윤상현 후보 쪽에서 많이 건너갔어요. 그렇죠. 예. 예. 결국 막판에 예. 동정표라고 그렇죠. 할까? 동정표죠. 그런 부분이 윤상현 부분이. 후보가 그 일주일 전에는 6%였는데 네네. 어제 최종에는 3.7%좀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서 조금 넘어오고 윤상현 후보에서 넘어가고 이렇게 돼서
나경원 후보가 7.5%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다가 14.5%. 음흠. 요게 변화라면 좀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마이너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수 있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최종적인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지만 윤상현 의원님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괜찮은 분이다라는 그런 최종적인 어떤 그 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그 리더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지금 3 내지 4% 정도를 얻었습니다만 저렇게 또 반듯하시면서 보수에 저런 분이 계셨구나 하는 그 윤상현의 재발견 전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예전에 뭐 사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는 KBS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진행하는 아침에 전격 시사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 고 박사님이 묻더라고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해서 정무장관 무임서 정무장관을 하면 누가 될 것이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방송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당대표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낙선하시거나 그런 분들 중에 한 분 하시면 참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때 사실 제 그 마음속의 뜻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애둘러 얘기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네거티브 논란 뭐 분당대회 내 이런 식으로 했던 비판도 있었지만 오히려 새롭게 또 그런 후보들의 잠재적인 어떤 그 리더들의 어떤 새로운 발견 저는 그런 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저 윤상현 후보하고 이 방송 출연도 같이 해봤는데요. 윤상현 의원을 보면서 제가 딱 한마디 기억이 났습니다. 형님 리더십. 나경원 의원은 누나 리더십. 그러니까 한동훈 당 대표가 형님 누나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잘 모셔야 됩니다. 앞으로 형님 누나를 잘 모셔야 그렇다는 점에서는 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원희룡 한동훈 원한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원한 어떤 그런 한랭 전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 어떤 전선을 막판에 나경원 후보와의 어떤 그 어떤 한랭 전선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패착이었다라는 그런 비판을 사실 그 한동훈 캠프나 이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떤 선거는 참 전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포지션이 중요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조금 굳이 그 1위 전략으로서 그런 식으로 해서 따박따박 뭐 하는 거에 따라 전혀 치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앞으로 어떤 한동훈 후보가 그런 그 스스로 어떤 품을 키우고 또 본인 스스로 이제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될 그런 포인트다. 그런 지적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방에서 이 우리 멸콩TV 애청하시는 분들도 한동훈 지지자도 계시고 뭐 원희룡 지지자도 계시고 그럼요. 예. 나경원, 윤상현 지지자도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참 어떤 분은 속이 상해서 어제 저녁에 나 맥주 마셔요 뭐 사진도 보내주시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네네. 또 봐라 이 의대한이다 의대한으로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반응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율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바로 골인 해버리는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번 그 7.23 전당대회에 도도하게 흐르는 큰 흐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님,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재명. 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첫 번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이 키워드는 결국 지금 다가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이다 라고 할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은 자유우파 진영의 대표는 누가 돼서 싸우는 것이 이재명과 확실히 싸울 수 있느냐 이것이 한마디로 이재명과의 어떤 그 대결에서의 어떤 전투력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난 한동훈 전 비대위 지금 현 대표의 법무부 장관 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특히 이제 국회에 가서도 하나도 쫄지 않고
따박따박 얘기를 하고 법리적으로 특히 이제 그때 김의겸 같은 경우에는 어버버하면서 뭐 별별 난리를 치고 해도 네. 예컨대 이제 청남동 술자리 같은 경우에 저는 법무장관직을 걸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의겸 뭘 걸겠느냐? 뭘 걸겠느냐? 국회의원직을 걸어라. 딱 거기서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논리와 팩트와 전투력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샀던 것은 보수 우파의 어떤 그 지지자뿐만 아니고 중도에서 있으면서도 어떤 이재명의 어떤 그런 사법 리스크, 말은 사법 리스크지만 그런 부정부패 그리고 조국의 부정부패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와 공정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예전에는 그와 같은 어떤 키워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국민의 열망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 속에 다시 한번 투영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이고 또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자유우파 진영에서 양가적인 분명 그 어떤 이슈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수사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또 그 중도층까지도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하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에서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안으로서 법무장관이나 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추천하는 제3의 안을 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아니엇이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제 말씀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자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중도 표심과 또 이 수도권 중심에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자유우파 지지자들 마음에 상당 부분 호소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의 모종의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하루 종일 조사를 그렇죠. 받았는데 12시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털어봤자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사실 법리적으로 지금 그 최모 목사란 목사인지 아닌지 목사 호소인. 예, 목사 호소인 먹사라고 하더라고요. 먹사. 그것도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던 그 틀을 팠는 게 저는 잘못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길 가다가 우리가 덫이 걸려 있으면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빠진 사람을 어떻게 탓하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건 아니면은 뭐 제3자 어떻게 보면 뇌물죄에 관련되건 제가 법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도 그게 죄가 될 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떳떳하게 나가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사실대로 그대로 조사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무혐의 받으면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도권과 중도 우파까지도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차가 공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도 무혐의 결정 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번복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함께 견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저는 상당히 아쉽다라는 점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 오늘 또 조선일보 일면 톱 헤드라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아가겠다라고 했는 그 어제 그 취임 수락 연설에서의 한 그 문구를 헤드라인으로 잡았던데 아마 앞으로 뭐 윤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 조금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든 그 당원들 그리고 나아가 일반인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게 된 어떤 변화 또 공정과 상식 이런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실천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그 댓글을 한 분이 써주셨는데 방금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우리 반 이재명
지금은 미국도 사실 그 민주당 부통령이었던 해리스가 갑자기 대통령 후보로 나오니까 네네. 민주당 지지율이 훅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댓글에 쓰신 분은 그러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뭐 했냐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네네. 자, 지금 어제 그 한동훈 대표의 이제 당대표 수락 네네. 연설을 보면은 제가 그 연설문을 쭉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보니까 이 키워드를 몇 개를 썼느냐 이걸 보면 이 연설문의 성격을 알 수 그렇죠. 있는데 예. 마음이란 말을 7번 쓰고 민심이란 말을 6번, 미래라는 말을 5번, 맞아요. 눈높이란 말을 4번, 오호. 사랑 3번, 변화 2번, 유능 1번, 공감 1번. 자, 이 연설문의 키워드를 보면은 국민의 마음, 국민의 민심, 미래로 가는 거, 눈높이.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건 조선일보 1년 토비 오늘 난 거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 눈높이, 민심의 어떤 파도에 맡기자.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연설문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단순히 국민의 눈높이라는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그 맥락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유우파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조국이라든가 이재명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인간 말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도 지금 그런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도하게 1일 1탄핵, 1일 1특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풍이 이재명이나 그 조국이한테 내리치면서 뭐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한동훈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하면서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 민심을 계속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결국 그러한 어떤 중도의 어떤 그 표심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표가 오지 않지?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한동훈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우리가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국민의 눈높이를 최대한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점이 아까 얘기하고 있던 어떤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방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점, 이런 부분을 국민의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보자, 이런 그 취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결국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랐고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결국 그 체코와 관련해서 원전 뭐 이게 45조? 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점수를 따고 경제적으로 부분으로 따고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최상병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더 맞는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쌍끌이로 지금 지지율을 대선 때의 지지율 유사하게 끌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어제 어떤 전당대회에서 봤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어제 수락 연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국민의 눈높이, 뭐 국민의 마음, 민심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항상 선할 것이다. 이 성선설을 믿을 수도 있잖아요. 또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약간 예를 들자면 성악설, 성선설과 네. 성악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심이란 것도 굉장히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민심은 괜찮아요. 이 조직이나 국가나 지역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선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성악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심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나오면 그렇죠. 그 민심의 야수가 되는 겁니다. 네네.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이나 뭐 윤석열 정권 탄핵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은 아주 절단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게 민심의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야수로 광화문 광장이나 용산 삼각지에 등장하는 순간
아마도 저는 저 한동훈 당대표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그 수락연설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자라는 부응하자.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뭐라고 했냐면 반응한다고 반응하자. 되어 있습니다. 네. 반응. 반응.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자. 반응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저는 이제 우리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조인 뭐 그 기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단어 하나 선택할 때에 중요하지. 네. 굉장히 중요. 국민의 어떤 눈높이를 따라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뭘 요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반응을 하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는 공감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반응이란 것이 민주당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다 따라가자.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두 번째 나오는 거죠. 뭐냐면은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반응을 하되 스마트하게 반응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루션을 가지고 제시하자는 것이에요. 그게 유능해지다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대중 포퓰리즘으로 계속 끌려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업그레이드 눈으로 해서 유능하게 반응하면은 결국 상황을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결과는 뭐냐? 외연 확장인 것이죠. 결국 49대 51의 전투 아니겠습니까? 그 선에서 이번에도 뭐 0.73% 한 350만 표? 별로 진짜 얼마 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표에 따라서 이렇게 180대 108석이 돼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 지역과 경인 지역에 특히 서울 지역에 정말 우리 말대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기고 진 데가 많습니다. 많죠. 네. 특히 경기도 쪽에. 그럼요.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고석 변호사, 용인정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부승찬이한테 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깻잎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국민의 목소리에 정말 얼마나 반응을 하고 얼마나 스마트하게 반응한 거에 따라서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저는 좀 댓글에도 보면은 한동훈 너무 편들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아이고 우리 후보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본인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뭐 또 이런저런 그 관련해서 이제 하는 것도 저도 이제 소통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일단 우리가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메시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스마트하게, 역량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저는 그것이 어제 한동훈이건 아니면은 나경원이건 됐건 아니면, 원희룡이 됐건 국민들에게 또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던질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였다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 공약수 정말 같이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4년 전에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총선 백서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40대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왜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 했더니 40대 여성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공무원, 경찰 공무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자가 한마디 하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당 이렇게 맞아요.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4년 전에 총선 백서에 그 말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유우파 신념이 강하신 분들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 페이스북 보면 탈당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탈당 이렇게 해서 그냥 딱 해놓는 분들 내가 이러려고 자유우파 지지했느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 수도권 지역에 또 거주하시면서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이런 분들은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럼요. 예.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한동훈 당대표가 이야기했던 민심, 국민의 눈높이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자의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국민의 민심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거나 자의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막으려면
이 최고위원 구성을 잘해야 되는데. 네네. 최고위원회. 그렇죠. 거기 또 균형 감각이 또 있어요. 그게 지금 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면 당대표, 그 다음에 요번에 선출된 최고위원 4명, 네네. 그리고 청년대표 그렇죠. 1명, 네.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그 다음에 사무총장, 그다음에 원내대표.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최고위원. 원내대표 이렇게 예. 10명입니다. 이번에 그 최고위원 된 거 이렇게 분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향이? 적어도 어제 이제 그 뽑히신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무슨 뭐 3대3 이 농구하는 길거리 농구하는 것도 아닌데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뭐 방송을 했습니다만 절묘하게 3대3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친윤 친한 굳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진종호 청년위원 그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F4라고 해서 같이 이제 러닝메이트로 했던 분들 중에 하나이고 가장 많이 12만 표 정도로 얻어서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장동혁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와 스텝을 같이 하는 분들이죠. 그 반면에 이뇨한 전 그 혁신위원장 그리고 그 의원님 같은이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김민전 여성으로서 이제 최고위원 원래 5등이었었는데 여성이 4등 안에 없으면은 여성이 된다라고 해서 안타깝게 박정은 그 송파구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뭐 본인이 어떤 4등을 해놓고도 당은 당규에 때문에 지금 최고위원이 못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그 박정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F4라고 해서 한동훈 그 후보와 같이 어떻게 보면 행보를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낙마를 했던 그런 점에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최고위원에 대한 표심에서도 그 한동훈 지지세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김민전 전 교수 지금 이제는 뭐 의원님이신데 전투력도 좋으시잖아요. 네, 그 김민전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른바 친윤으로 지금 얘기를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 그 멸콩 TV에서도 그때 당선인으로서 아직까지 의원 배지를 달기 전에도 삼김 특검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대고 오니까 어떻게 보면 김혜경 특검을 하자. 또 그리고 또 이게 몸좀 좋으신 김정식 특검을 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맞받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윤석열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슈에 있어 가지고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좀 비슷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친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적어도 10명 중에 어제 어떻게 보면 그 선출직으로서의 어떤 최고위원회를 봤을 때는 3대3. 3대3. 그리고 또, 현재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스텝을 같이 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있을 수 있죠. 네.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아주 가까운 어떻게 보면 지난번 비대위원회에서 같이 어떤 행보를 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이 지명될 가능성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만 좀 더 큰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러닝메이트 아닌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탕평책 내지 통합 차원에서 한 분 더 어떻게 보면은 낙선하신 분을 또 모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면 우리 최 변호사님이 지금 분석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어제 그 선거 결과를 보면 3대3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 장동혁 의원, 진종호 의원 이 세 명이 이제 친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러닝메이트 겸 F4에서 한 명 빠지고 세 명. 우리 박정훈 의원 상당히 아쉽겠지만. 네네. 자, 한동훈 당대표, 장동혁, 진종호 이렇게 세 명이죠. 어허.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이뇨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이 친윤의 성격이 가깝다고 봤을 때 이거 세 명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선출 결과는 3대3 정도로 간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원내대표 추경호,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정점식은 친윤일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최고위원회 10명이 구성될 때 5명 정도가 친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허.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사무총장하고 지명직 최고까지 바꾸면 5대5가 되는 거죠. 그렇죠. 5대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도 이 주목해서 보는데 정책위 의장인 정점식 의원을 갈아치울까? 한동훈 당대표가? 자, 그럼 6대4가 되겠죠.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정책위 의장은 지금 바뀐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정점식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각별한 관계이거든요. 검찰 출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위 의장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 자기가 지명할 수 있고 사무총장은 뭐 당대표가 원래 바꿔줘야 되죠. 이거는 그렇죠. 그죠? 예. 사무총장은 사무와 돈관리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건 당대표가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거는 정책위 의장인데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당대표가 바꾼다. 이렇게 되면 6대4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누구로 하느냐, 정점식을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바꾸느냐. 네. 이걸 보면은 한동훈 당대표가 내부 최고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우리 댓글에서도 각종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고 또 저희의 특히 저 최진정 변호사의 해설에 대해서 조금 불만스럽고 하신 분들도 없지 않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만 이제 같은 경우에 어제 저는 나경원 후보님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기분이 얼마나 사실은 힘드시고 하셨겠어요. 기분 많이 상했을 거예요. 기분 많이 아마. 상했을 네. 거예요. 그렇지만 대인배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나경원 전 원내대표님의 어떤 그 정치적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 어제 한동훈 대표 수락 연설 중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 패배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을 걸려서라도 잊자. 이 한마디 말로 그 당시 친이계와 친박계의 어떤 그런 갈등이 상당 부분 메꿔지고 상처가 봉합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때의 어떤 상처가 결국 탄핵으로 이어지고 MB의 구속으로 이어졌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끝나고 나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의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5년 뒤에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음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어제 그 정도의 어떤 그동안 한 달 동안 있었던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치고받은 분열은 충분히 극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마 윤 대통령께서도 그런 어떤 한동훈 그 수당 연설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서 좀 생각하시고 또 실천하려고 하시는 바가 또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 그 막판에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당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당은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각 캠프들이 또 자기 아전 인수격으로 막 해석을 했지만 그 말씀을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도 잘 새겨들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방금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7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대선 후보 지명해서 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선 과정에 모든 일을 잊자. 참 그 감동적인 한마디였는데 그렇죠. 네. 그때 그 체육관에 모인 관중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제 화면이 정말 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그날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광주 재판 갔다가 그 용산역에 도착했는데 그때 그 두 분이 딱 있고 거기에 그 박 대통령한테 쪽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그 모습이 저는 아주 생생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한동훈 당대표가 잘 벤치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저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는 수평적 관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나아가 다른 뭐 많은 신문의 사설을 아침에 제가 새벽에 쫙 다 일별을 했는데 그 중에 조선일보 사설과 중앙일보 사설이 제 머리에 쏙쏙 박혔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 가지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쪼개진 국민의힘 내부를 단결시키는 게 두 번째 과제. 세 번째는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최상병 특검을 비롯한 각종 특검을 비롯한 입법 폭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 세 개를 지금 큰 어젠다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공감을 하고 실제 그래서일까요?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하는데 만찬이죠. 어떻게 보면은 당선된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던 모든 분들을 불러서 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요즘 뭐 비도 오고 피해도 있곤 합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래도 축하의 어떤 건배도 하고 또 위로의 건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또 이 분들을 다 이렇게 쭉 하고 또 특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얼싸안고 이게 러브샷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진 한 장만 해도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충분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는 술을 안 마시니까 콜라로. 네, 그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맥주 한 잔. 아, 그럼요. 한동훈 당대표는 콜라, 예. 제로 콜라로 그렇습니다. 예. 건배를 하실 것 같네요. 네. 오늘 만찬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거는 만찬 끝나고 나면 네네. 또 다 나오는 사람들하고 해서 또 다 일일이 참석자들을 또 이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내일 아침에 조간신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다, 뭐 분위기 어땠다, 이게 다 나올 텐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아주 탁월한 능력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화력 이런 부분을 친화력. 오늘 또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에서 좀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가 있지, 마음의 상처 이거 오래 갑니다. 이거 특히 말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진짜 오래 가요. 그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주 마음의 상처가 그렇죠. 깊을 예, 것 같은데 예. 생방 끝나고 분장실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나경원 의원의 누나 리더십으로 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 그 예. 자리에서 뭐 건배하면서 뭐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런 거까지 다 달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오늘 다른 거의 대부분 언론의 사설은 지금 말씀하셨던 당정간의 관계, 그 당내의 갈등 해소, 그리고 또 대야 관계에 있어서의 뭐 일부 중도 보수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이걸 요청하고, 또 중도 좌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심을 국민의 그 어떤 의견이다라고 하면서 그것과 이렇게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는 그런 논조가 있었는데, 중앙일보의 논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그런 하나의 사설이었는데, 다른 것들은 보다는 집 나간 320만 명을 되찾아와라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대선에서 이겼지만 총선에서 패배를 하면서 320만 명 정도의 표가 돌아선 결과 지금 180대 108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가 혁신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바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크게 공감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는 이게 정권이 넘어갔어요.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그러고 나서 이게 정권 뺏기고 나서 이제 노동당이 뒤늦게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은 지금 고치려고 음. 하면서 3W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3W가 뭐냐 하면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영어로 what went wrong. 무엇이 잘못됐냐? What went wrong 해서 3W, WWW니까 운동을 하면서 보수가 수구가 아닌 한마디로 내가 가진 거 꼭 움켜잡고 어떻게 보면 뭐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수구가 있고 그게 아니고 보수는 정말 핵심 가치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진보하는 보수, 진화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 또한 기존에 또 싸우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갈등하는 보수가 아니고 뭔가 어젠다를 던지고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보수로 거듭나야 되고 그것이 한동훈이 그 앞으로 나가야 될 핵심적인 어젠다다라고 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설과는 상당 부분 또 차별을 하는 그런 사설화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한동훈 체제에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같이 오늘 저녁에 같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구체적인 강론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소식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그 영국에서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도 노동당이 아주 변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20년 전에도 그 토니 블레어라는 총리가 나타나면서 노동당이 보수당을 밀어내고 한 10여 년간 집권을 합니다. 그때도 뭘 이야기했냐면 제3의 길이다. 그래서 앤서니 기든스라는 그 교수가 제3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구좌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느냐. 1번이 뭐냐면 게으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주 이유였거든요. 네. 그래서 토니 블레어라는 인물이 영국 정계를 이끌어가게 되는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한동훈 당대표를 결정한 것은 아시는 것처럼 당원 80%, 국민 여론 20%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62점 몇 프로라는 6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한 방에 그냥 한동훈 당대표가 결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 또는 질타, 비판, 지적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한동훈 당대표는 임기 2년으로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다만 한동훈 후보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그동안 노정돼 왔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쇄신하고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면 아마 한동훈 당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하지만 변화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 국민의힘을 변화가 아니라 변질시키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라든지 오늘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린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잘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탈당하겠다는 이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탈당보다는 비판적 지지가 낫습니다. 그래야 이 당이 더 잘 갈 수 있도록 비판적인 지지를 해 주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한동훈 당대표도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려고 하셔야지 변질시키려고 하시면은 큰 코 다칩니다. 그렇죠.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수와 수구를 얘기를 하면서 진보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진보라기보다는 전진이란 말을 쓰고 싶습니다. 마치 프랑스 마카롱이 만든 당이 앙마르쉐는 마치 전진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굳이 프로그레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썩은 물처럼 고여있는 보수가 아니고 계속 나아가고 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마칭하는 전진하는 진보가 되고 싶다. 보수가 되고 싶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전당대 잠시만 좀 그럼요. 또 들어봅시다. 근데 그거 언제 해요? 8월 중순인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 이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뉴스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쓰레기 이야기도 하고 뭐 메뚜기 이야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야, 이게 뭐 자기들은 뭐랄까 조국 땅은 99.9% 뭐 24K 뭐 무슨 뭐 순수 야,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결국 90% 94%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이게 집단 쓰레기 아니가. 집단 쓰레기는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고 네.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개딸들 막 바짝 일어났죠. 그랬더니만 아유, 그럼 계속 이놈의 쓰레기 하면서 이제 또 탈당이나 할 것이지. 또 이제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 예. 지금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그 언론 보도 보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예. 이 시끄럽고 뭐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상식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 같은 경우 보면 이 거의 전체주의 정당 같은 아, 그렇죠. 전체주의 정당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요. 뭐 강하게 나는 게 아니고 전체주의 정당이죠. 예. 하는 짓이 전체주의 정당인 것이고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나와가지고 99.9%가 나옵니까? 북한도 99.9%는 안 하고 그냥 쇼라도 해가지고 교회도 만들어 놓고 불당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99.9%가 나올 것이며 민주당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에서 이게 김두관 후보, 대권 후보로도 나오고 뭐 총리 후보도 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7%, 8%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보면은 그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본인과 그 부인 예. 김혜경 씨의 그 어떤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예.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검찰 출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 출석하는 거 검찰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네요. 아, 그러게요. 오히려 뭐 선거운동 하면서 합동선거운동 뭐 할 때 거기 안 가고 그냥 또 막 법정 가고 하면은 그게 선거운동이야. 선거운동 안 하지도 않고 나가는 게 그런데도 90% 이상 나오는 게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또 나온 그 기사 하나 보면요. 이거 어제 오후부터 나온 기사인데 지난번에 그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가덕신 공항 그 공사 현장 가가지고 뭐 이 테러 당한 거. 네. 그래가지고 헬기로 서울로 이송이 됐잖아요. 와, 저 진짜 근데 이 골 본인은 때려요. 문제가 없고 권익위 판단이 그 헬기 이송에 관여한 부산대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야, 이거 골 때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헬기 이재명이 부산에서 닥터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까지 간 거는 특혜가 맞다. 맞다. 특혜가 맞다. 그게 권익위 판단이네요. 네, 권익위 판단. 특혜가 맞다. 원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대 가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지 않고 끼어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세치겠다. 세치게 했기 때문에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은 정말 국회의원은 예외다. 왜 예외입니까? 그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 병원이나 부산대 병원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닥터 헬기 운전하고 앰뷸런스 운전하는 그 소방 관련되는 분들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정치인들의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주면은 김영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 있고 공직 윤리 규정 위반도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 그 공무원들 중에는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이 안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법 위에 있어. 법은 300명, 그러니까 법인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법은 300명한테만 평등해. 헌법은 어떻게 보면 그 특수 계급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 300명은 특수 계급이야. 그 중에서 이재명은 특수 계급 중에 왕족이야, 왕족. 무슨 왕족이 아니라 황족이네. 황족이네, 황족. 그러면서 M은 서울대 교수, 부산대 교수, 그리고 닥터 헬기 몰았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앰뷸런스 몰고 갔던 사람, 그런 사람만 지금 징계당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큰일이네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여론이 확 안 좋아졌던 이유가
그 부산대 그러니까 지역 국립대 병원들이 다 특화돼 있거든요. 예, 예.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에 외상센터 전문으로 이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근데 예. 외상을 당했는데 갑자기 나 서울대병원 갈 거야. 서울대병원은 외상 전문가. 아니야. 외상병원 전혀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부탁했던 게 그때 비서실장 천준호 국회의원이었죠.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거기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대요. 어허. 그리고 또 서울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원을 받았는데 그 전원과 관련된 지침을 위반했다. 그리고 또 부산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권한도 없으면서 헬기 보내주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또 부산 소방재난본부 공무원은 규정 위반하고 헬기 보냈다. 와, 이 골 때리는 이런 어이없는 법이 어딨어요 지금. 야,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야.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뿔나실 것 같은데. 네. 국회의원들은 진짜 법위에 군림하는 지금 얼마 전에 말기암을 고백하셨던 본인이 예. 장기표 선생이 그 국회의원 특검 폐지해야 된다. 예. 상당히 공감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와, 이런 골 때리는 일이 어딨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특권에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특권은 받았는데 국회의원이라서 처벌은 못한다.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뭡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입니까? 연합뉴스입니까? 보니까 그 스웨덴 국회의원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기표 선생이 지금 말기암을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외국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있나?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예. 의원회관실에 그 사무실이 한 3평 정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구나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저도 오늘 국회를 가야 돼요. 국회를 가야 되는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있습니다. 좀 있으면 곧 시작하겠네요. 네.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민주당하고 친민노총 세력이 저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전사니까. 전사니까. 네, 가서 싸우면은 네. 지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들어온 것 자체를 막으려고 저렇게 전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양문석이 말로는 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발작. 결국 또 해가지고 옛날에 대전 MBC 때 있었던 법인카드가 어쩌고 야! 이재명이는 어떻게 했냐? 지들 해가지고 일제 반일 죽창가는 부르면서 청담동 보내가지고 공무원을 몸종같이 시키면서 일제 샴푸 가지고 오고 얼굴 에르메스 진짜 로션 바르게 하고 그러고 소탐대실 아니야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도 놓치고 이런 인간들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더니만 8.18 전당대회 이후에 가겠다? 지금 니들은 법 위에 있냐? 나 진짜 아유 열받아 진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대전 MBC 사장할 때 이 법인카드 쓴 거 보면은 골프장 출입을 하고 식당에 가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대전 그러니까 MBC라는 조직은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KBS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예. KBS는 방송법상 그냥 방송통신공사. 한국방송공사거든요. MBC는 사실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그럼 대표이사들이 지방 MBC 사장도 다 대표이사거든요. 그렇죠. 예. 법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영업활동을 위해서 그렇죠. 법인카드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골프장 가서 영업도 하고 광고주 예. 유치를 해야 되니까 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그러면 이거 당연한 영업활동인데 왜 저렇게 법인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죠?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회장이 본인 회사인 안양시시 가서 골프 쳤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트집을 한번 잡아가지고 트집 잡는 거지. 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흠집 내려고 하는 거지. 특히 최민희인가 누군가는 그랬다며. 과방위원장이 또 보더니만 공직자가 평생 동안 헌일 한 번 안 했어?
헌혈을 안 하면은 공직자를 하면 안 되는군요. 남자들 중에도 지병이 있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특징으로 이제 빈혈이나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은 공직하면 안 되나? 야, 최민희, 당신은 얼마나 했어? 나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카톡에도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현직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목동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방심위 민노총 언론노조 노조지부장하고 같이 아마 그 유일임 위원장인가 그 차가 나오는데 네. 그걸 퇴근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어떤 그런 업무방해지. 업무방해에 해당되죠. 네. 우리 야구에서는 진로방해. 진로방해. 진로방해 아웃이죠. 네. 지금 오늘 저도 오후부터 저 국회 가방위 가서 이제 참고인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원래 한 4차원, 한 5차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그러니까 취임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전사거든요. 이진숙 씨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종군 기자, 대한민국 1호 여성 종군 기자 아닙니까? 종군 기자는 가보시면 압니다. 네. 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식사라든지 네. 모든 걸 굉장히 쟁투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지명이 끝나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또 이틀이에요. 원래 예. 원래 하루인데 원래 하루 하는 게 관례인데 그러니까. 장관급을 이틀씩이나 하는 이런 네. 청문회는 처음 봤는데 지들 마음대로. 네.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MBC 박문진 이사진을 바꾸게 되면 민노총 출신 안영준 사장이 바로 교체거든요. 이걸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죠. 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세력은.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이제 국회 방송이나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어떤 게 왔습니까? 빨리 불렀어야지.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임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을 법인이 건강도 안 좋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지금 국회에서 탄핵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받으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는 해놓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한 적 있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냈어요. 허위 진술했군요. 그렇죠. 공무원은 개인은 가짜 내용 써가지고 보내도 그게 내용에 그 어떤 뭐 거짓이 있어도 사문서 위조 이런 게 안 돼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공적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져가지고 제출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는데 그렇군요. 아까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 지금은 이제 변호사 하고 계십니다. 님이 그 당시 대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게 딱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안과 관련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자기는 뭐 조사 받겠네 뭐 하니까 아직까지 그게 벌써 제가 기억하기에 3년 6개월이 됐는데 몇 년 된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진짜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안 오면은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같은 것이고 아시다시피 김명수가 어떤 사람이냐. 깜도 안 되는 사람 문재인이가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대법원장 시켜놨더니만 꾹뻑하면서 그냥 자체 내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우리가 적극 돕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 다 줄줄이 엮여가지고 다 재판받도록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다 무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임자가 그 총책이 바로 김명수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했다.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아도 싸네요. 사법의 정치화를 했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하고 재판이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삼권 분립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치는 기둥인데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게 가담한 분이 아마 김명수 전 그렇죠.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네. 받아도 쌉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소환 통보를 한 것 같네요. 검찰이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럼요. 지금 뭐 증거는 딱입니다. 한 번만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뭐 조사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다가오는 8월에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빠르면은 8월 중으로 늦어도 9월 달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따라서 우리 이재명이도 올 가을이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가을이 뭐죠? 추수의 계절. 우리 좀 가을에 풍성한 추수 한번 해보시죠. 추수 감사를 해야 되나. 네. 자,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7.23 전당대회 이후에 여전히 자유우파 분들의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또 지지하셨던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만족해 하지만 또 여전히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당내의 갈등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사실 전혀 걱정 안 된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그럴수록 큰 틀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 성공이 유일한 나의 목적이다라고 했던 한동훈 후보의 취임사,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과 대통령은 일심동체 한마음 한뜻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그것이 서로 동전의 양면, 그리고 또 손바닥처럼 맞서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손에 손잡고 특히 오늘 저녁 훈훈한 만찬 속에서 또 국민들의 어떤 얽히고 좀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자리를 해서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오늘 저녁에 있는 만찬 얘기로 또 풍성하게 또 다시 한번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우파 나아가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간절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동훈 당대표 선출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아유 기대에 못 미친다, 또는 한동훈 아주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지지와 비판과 때로는 뭐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당대표는 한동훈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갈 길 한동훈 당대표가 잘 제시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면 곤란하고, 쇄신이 아니라 청산이 되면 더 곤란합니다. 그리고 혁신이 아니라 혁명이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한동훈 당대표가 잘 주워 담아서 큰 멜팅 스팟, 여기다 용광로처럼 딱 끓여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또는 정권 재창출로 가는 그 에너지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넘게 시청해 주신 우리 전 세계의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해야 돼요. 아하, 네네. 환신골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제품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멸콩TV를 후원해주시는 애국기업 환신골드,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구매 고객분에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 1,2권 한 세트를 묶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2024년 7월 오늘 24일인가요? 723이었으니까 724 맞죠? 예. 7월 24일 멸콩TV 오전 방송 시청해 주신 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